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가 뭡니까? 통일을 위한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 나라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만큼 이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제가 제일 첫 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입니다. 조선을 유교 세력이 세웠다면은 대한민국은 우리 기독교가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종교보다도 3.1절, 6.25, 광복절 이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갖춰야 될 1단계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예수 교회는 예수님 사랑하지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대한민국도 사랑한다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바로 알고 나라를 위해서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38선이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38선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좌파와 우파가 38선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역사에 있어서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분단의 주역이냐 이거예요. 누가 이 나라를 갈라놓았냐 이거예요. 우리는 한민족으로 살아왔는데 나라를 둘로 나눈 사람이 가장 큰 범죄자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그 나라를 나눈 가장 근본적인 세력 가운데 하나를 진보적인 혹은 좌파적인 학자들은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나라를 나눴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되면 되는데 왜 그걸 막아가지고 나라가 둘로 나눴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나눠졌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38선이 나눠졌다면 누가 먼저 통일을 얘기했는가? 통일 운동을 누가 시작했는가? 그래서 오늘은 해방되었을 때 38선이 나눠졌는데, 해방되는 날 38선이 나눠진 거예요. 나눠졌는데 누가 먼저 통일을 얘기를 하고 누가 먼저 이 나라의 그 민족의 통일을 주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인사들이 우리 기독교만큼 통일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종교가 없는데 기독교를 반통일 세력이라고 말한다고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해방 직후 우익 민족주의자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익 민족주의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익 민족주의자들의 38선 철폐운동과, 여러분들 해방 직후에 벌어진 운동이요 38선 철폐운동이에요. 우리가 원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38선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우익 기독교인들은 38선 빨리 없애라, 이 운동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거의 모든 역사 교과서에 이런 얘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해방공간의 신문을 자세하게 읽다 보니까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원래 기독교 역사를 공부한 교회사 교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기독교 역사만 공부하지 말고 한국 근현대사가 너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 기독교 역사도 공부하지만은 한국 근현대사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책방에 돌아다니는 많은 책들이 진보적인 시각에 있어 쓰여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 자료를 가지고, 그 시대에 쓰여진 자료를 가지고 직접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하는 데 있어서는 원자료를 읽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섣불리 역사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하겠다고 책방에 가서 책을 사오면은 그 책이 좌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역사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거 많이 공부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역사가 뭐냐, 그래서 신문, 미국 문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시 살펴보니까 전혀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얘기한 중앙집권적 행정부라고 하는 개념도요 지금 학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개념인 것입니다. 미국이 신탁통치 하려고 했지만은, 여러 나라와 같이 신탁통치를 하려고 했지만은 나라가 분열될 것을 염려해 가지고 하나인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생각을 했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련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소련이 응하지 않아서 실패해서 한반도가 둘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만은 미국이 한반도의 분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와 있던 어떤 사람보다도 미국이 통일을 원했다고요. 왜냐하면 한반도를 분열할 책임을 미국이 져야 된다고 하는 이 압박감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국무장관이나 우리나라에 와 있던 주한 미군 사령관 하지가 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통일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제일 첫 단계는 통일하려면은 소련이 지금 북한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북한과 어느 정도 타협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중도파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소련과 타협해가지고 통일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입장을 바꿔가지고 별 수 없다. 남한만이라도 먼저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은 원래 한반도를 통일시키려고 했는데 소련이 일단 자기들이 38선 이북을 차지하고 38선 이북을 공산주의 국가로 분명히 만들고 남한까지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하고, 그러면 우리도 소련이 북한의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남한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 소련과 구별된 민주주의 국가를 남한이라도 만들겠다고 생각한 것은 상당히 시간이 지나간 다음입니다. 이것이 사실 1947년 가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미국이 오랫동안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소련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소련과 협상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되니까 이 문제를 유엔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유엔에 가지고 가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38선 때문에 그 제일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누가 제일 많이 남한으로 내려왔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만큼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특별히 여기 장로교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 어디가 제일 셌습니까?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 여기가 제일 셌어요. 거기서 내려오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매불망 통일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런 우리 기독교를 분단 세력이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좌파가 우리 기독교를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는 민주주의를 너무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타협할 여지를 없게 만들었고,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졌다.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욕심을 내가지고 먼저 그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한 것은 다 얘기를 않고 자기들이 불리한 것은 얘기를 안 해버려요. 그리고 다른 쪽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가요 지금 많이 어렵지요?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세력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는 우리는 안 그래요? 그렇게만 얘기하고 말아요. 그럼 일반인들이 그것을 알아듣느냐?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봄이 되어야 꽃이 핍니다. 겨울에 꽃이 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겨울에 피는 꽃은 쉽지 않아요. 매송이 안 돼요. 일제말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한두 송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요 1937년에 60만이었던 한국 기독교인이요 해방되었을 때 30만밖에 안 됐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박해가 오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가 지금 어려운 것은 주변이 겨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싸늘한 발음을 자꾸 불어넣기 때문에 겨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꽃이 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알려주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이 일이 선행되어서 일반인들이 한국 기독교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 산 일들을 제대로 알려주게 될 때에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봄을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계획하신 이런 강좌나 제가 하는 얘기 조금 여러분들에게 낯선 얘기고 생소한 얘기이긴 하지만은 이런 얘기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산발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의 최대 비극입니다. 그렇잖아요. 1945년 8월 14일까지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던 한민족이 8월 15일 지나서 이제 얼마 안 가서 그냥 38선이 막혀버리고 남쪽 사람이 북쪽으로 못 가고 북쪽 사람이 남쪽으로 못 가는 이런
아주 벼락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의 날이자 동시에 분단의 날이에요. 해방은 기쁜 거죠, 분단은 슬픈 거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은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슬픈 날이기도 한 거예요. 이 38선은 그냥 미국의 국무성 대령 두 사람이 지도를 놓고 그었기 때문에 뭐 한국 사람들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은 거예요. 그래서 그어놓고 보니까 38선에 무슨 일이 있느냐, 75개의 시내와 12개의 강을 그냥 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요, 집에 안채는 38선 이남인데 사랑채는 38선 이북이에요. 어떤 지역에서는 노는 38선 이남인데 자기 집은 38선 이북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해방 직후에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질문은 왜 38선이 그어졌느냐? 일본에서 어떤 면에서는 해방된 것보다도 더 큰 뉴스가, 일본에서 해방된 것은 500일만 기다리던 것이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연합군이 이겨서 이제 일본이 졌으니까 해방이 왔다,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왜 38선이 만들어졌냐 이거예요. 그래서 미군정이 해방 직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뭘 가장 알기를 원하는가, 무엇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가. 첫 번째가 왜 38선이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압니까? 매우 현실적인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간 적산 누가 가져갈 것인가. 첫 번째는 민족에 관한 문제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인데 이 두 번째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의 부의 80%를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전쟁에 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 재산을 누가 가질 것인가. 이것 가지고 피비린내라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먼저 공산당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공산당들이 정권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권력만 잡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가였던 적산을 그 공산당들이 가져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이 와가지고 왜 니들 마음대로 가지고 와?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쪽에 곳곳에 벌어진 싸움이 그것인 것입니다. 미군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소련군은 8월 9일 날 한반도에 들어왔지만은 미군은 9월 8일 날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 중간에 공산당들이 많이 활개쳤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의 집들을 다 뺏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졌습니다. 미군이 와서 보니까 불법으로 공산당들이 일본 사람들의 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당들한테 일본 사람 넘겨준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서요, 누가 주인이냐? 이긴 나라가 주인인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적산, 일본 사람들의 재산을 누구 거냐? 엄격하게 얘기하면 연합군 것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 거기 권리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과 싸웠습니까? 안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대적인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다음으로 얘기를 하고,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38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38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38선이 6.25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한국 사람들이 38선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리기를, 미국은 8월 10일 날 그 지도 위에다가 38선을 그렸다.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니까 미국이 소련한테 너희들이 한반도에 와도 38선까지만 와라. 38선 이남은 우리가 가겠다라고 그은 것이 38도선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미국과 소련이요, 이제 이쪽 아시아에서 작전을 하는데 잠수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수함. 그래서 일본의 배가 이제 일본에서 출발해서 만주로 가서 이제 만주를 공격하고, 만주에 관동군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군 배를 공격하기 위해서 미국 배가 바다를 마음대로 다니고 잠수함이 마음대로 다니고 그 소련 배가 마음대로 다니다가 서로 부딪힐 염려가 있다고요. 그래서 서로 작전선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작전선이 뭐냐? 미국의 잠수함은 38선 이남까지만, 소련의 잠수함은 38선 이북까지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잠수함을 위한 해상의 작전선을 육지까지 연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바다에 그어놓은 선을 육지까지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그어놓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쉽게 지킬 수 있지만은 육지에 그어놓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산도 넘어야 되고 강도 넘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지요. 그래서 이 38선을 미국은 지도 위에서 그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땅에서 구체적으로 38선을 만들어버린 것은 소련이에요. 그래서 8월 25일 날 소련군이 평양에 도착하고 8월 26일 날 38선 부근에 금교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착했다가 38선 8월 27일 날 38선을 막아버렸고 그 다음에 28일 날은 교통, 우편, 전신, 전화를 다 차단해버렸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음대로 못 다니게 경비사령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군인을 배치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잘못인 거예요. 미국하고 소련의 원칙적인 합의는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하라고 38선을 그어놓은 것이지 한국 사람들을 왔다 갔다 못하게 만들라고 38선을 그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련이 오버한 거예요. 소련이 지나치게 그것을 확대해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말하자면 미국과 소련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미국은 9월 8일 날 인천에 도착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선은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한 군사 작전선인 거예요. 여기에 민간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소련은 일본군 무장 해제만 하는데 38선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한 사람들을 못 오게 하는데도 38선을 써먹은 거예요. 잘못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참 이 문제를 크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봐서 미 국무성의 내부 문서를 만들었는데 문서의 내용은 뭐냐면은 한반도는 원래 정치, 문화, 언어가 하나인 공동체다. 한민족은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 몰아내는 데는 나눠서 하지만은 한반도를 통치하는 데는 같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앙정부를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해야죠. 소련도 참여하고 미국도 참여하고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중앙행정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미국은.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지가 와가지고 계속 북한으로 연락을 해도 치차코프한테 연락을 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빨리 나와서 일본군 무장 해제는 따로따로 하지만은 이제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상의하자. 사람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당신네들이 오면 잘 대접하겠다 얘기해도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9월 20일 날 소련에서 스탈린이 지령이 왔어요. 북한의 그 소련군 사령관한테 남한이 그런 얘기를 해도 거기에 응하지 말아라. 그래서 북한에 따로 정부를 만들어라. 이것이 9월 20일 문서입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문서예요. 그래서 미국은 하나인 정부를 만들라고 하는 지령을 미 국무성이 내린 것이고 소련은 그 북한의 공산정부를 만들라고 지령을 내린 거예요. 분단의 주역이 누굽니까? 미국입니까? 소련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과서에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미국이 그 한반도에 그 하지 장군에게 내린 지령도 소개되지 않고 이 지령도 거의 모든 학자들이 무시하고 공부하잖아요. 사실 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외교문서에 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소련이 9월 20일 날 스탈린이 북한에 따로 정부를 만들어라. 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46년 이승만 박사가 우리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다른 거예요. 역사를 쓸 때 앞에 아무리 많은 얘기가 있어도 그 얘기 다 빼버리고 그 46년 이승만 박사가 남한의 단독 정부를 세워야 된다 했으면 그 말부터 시작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 때문에 그 남북이 분단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국 기독교를 미워하는 것도 분단됐다고 미워하는 것이고 이승만 박사를 미워하는 것도 분단의 주역이라고 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랐어요. 공무원 시험에 다음을 순서대로 정하시오 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승만의 정읍 발언. 남한이라도 단독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 일본어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번호는 기예요. 쭉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사건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승만 박사 때문에 나라가 두루나눠졌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북한에 있는 치차코프가 내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미국과
미국의 국무성과 소련의 외교성이 더 높은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얘기하도록 하라. 당신과 나 사이에, 현지 사령관 사이에서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그 미국과 소련이 어떻게 협상을 했는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38선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뭐 자고 일어나고 보니까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고 보니까 아니 사촌이 저쪽 조금 북쪽에 사는데 못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소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소련은 옛날부터 한반도를 가지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나라가 참 묘한 나라입니다. 이 우리나라를요, 중국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본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러시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버리려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뭘로 생각했다고요? 왼손으로 생각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왼손. 그래서 이 북경이 여기 있다면은 우리나라가 왼손으로, 한반도 왼손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왼손이 다른 나라에 넘어가면은 이 북경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대륙으로 나가려면 우리나라를 다리로 삼아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먹으면 다리를 얻는 것이고 우리나라를 잃어버리면 다리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소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소련의 입장에서는요, 한반도를 차지해야 이 일본이나 중국이 러시아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느냐? 한반도를 소련이 차지한다면은 그 일본의 심장을 향해서 소련이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거꾸로 보세요. 그거 아닙니까? 일본이 이렇게 돼 있다면 소련이, 우리나라가 한반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련이 한반도라고 하는 칼을 가지고 일본을 찌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으로서는 어떻게든지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한반도가 중요한 문제인데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1894년에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했습니다. 소위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죠.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청나라와 전쟁하기 위해서 힘이 드는데 이때 러시아가 한반도를 장악을 해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래서 일본이 제안했습니다. 러시아한테 한반도 38선을 그어가지고 북쪽은 네가 가져라, 남쪽은 내가 갖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러시아가 거부했습니다. 왜 우리가 반절만 갖느냐, 가지려면 다 갖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1894년에는 러시아가 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절 먹을 바에는 다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뒤에 한 10년 후에 노일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노일전쟁 때에는 또 새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본이 이제 막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데 힘이 세거든. 러시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본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그 일본한테 뭐라고 제안했냐면은, 그래, 옛날에 너희들이 우리 보고 38선 이북을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남쪽을, 한반도의 남쪽을 차지해라. 우리가 북쪽 차지하고 여기서 멈추자. 이제는 일본이 말을 듣겠습니까? 일본이 지금 이기고 있는데 그 말 듣겠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각인되어 있었어요. 아, 러시아가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40년 전 일인데, 1905년 일인데 1945년 한반도 북쪽에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고 소련이 차지하고 있고 38선이 그어진 것을 보면서 1945년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8월 9일 날 소련이 북한에 왔다고 그랬으니까, 아, 소련이 이제 그 꿈을, 40년 전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구나. 실제로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스탈린이요, 제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에 스탈린이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뭔지 압니까? 노일전쟁 때 소련이 가졌던 모든 권리를 다 차지하겠다. 노일전쟁 때 일본한테 러시아가 졌다고요? 그런데 일본한테 지기 전에 모든 러시아가 가졌던 권리를 자기들이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38선이 그어지고 38선 이북을 소련이 차지한 것은 러시아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38선 그어진 것을 러시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를 싫어했어요. 러시아는 곰과 같아가지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모든 땅을 가졌어요. 러시아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도 있고요, 아시아에도 있고요, 한때는 북미, 알래스카도 원래 러시아 땅이었기 때문에 3개 대륙을 거쳐가지고 땅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그러니까 그냥 땅만 있으면 다 삼키는 거예요. 그런 러시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소련군이 와서 38선을 만드는 것 보고 러시아의 본래 습관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러시아 때문에 38선이 생겨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이 이제 김동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자세히 나오는데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38선을 보면서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북을 합해서 그 통합한 중앙정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겠나, 통일은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 하지를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38선 이북에 우리 사친도 살고 거기에 우리 옛날 친구들도 있는데 이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38선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북한의 석탄이 남쪽으로 못 내려와요. 겨울 되면은 북한의 석탄이 내려와야 남한도 겨울을 지낼 수 있는데, 또 북한의 일본 사람들이 수풍에 큰 수풍 그 수력 발전소를 놓지 않았습니까? 이 발전소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큰 발전소인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입니다, 수풍 발전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교과서에는 그런 얘기 다 나오지 않고 있어요. 소련이 수풍 발전소에 그 발전기를 떼가지고 갔다,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죠. 그런데 이 수풍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가 남한으로 와야 불을 켤 수 있는 거예요. 전력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북한에 석탄이 안 내려오니까 겨울에 추워야 되지. 북한에서 전기가 안 오니까 불을 켤 수 없지. 또 북한에 남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서 많이 살았는데 38선이 막혀 있으니까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 뭡니까? 철도예요, 기차예요. 기차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 되겠다, 빨리 38선 철폐해야겠다. 그래서 송진우, 우파인 송진우가 38선 철폐 운동을 한 것입니다. 송진우의 한민당 속에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송진우의 한민당 속에는 누구도 들어있느냐? 지금 그 국민의힘 대표인 김종인 씨의 할아버지가 김병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도 바로 이 한민당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9월 16일 날 남북 분단은 전 민족의 유감이다. 우리나라를 둘로 나누다니 이건 유감이다. 빨리 38선을 철폐하고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통일을 누가 먼저 얘기했습니까? 좌파가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송진우 민족주의자들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송진우는 전라남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안재홍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 온건한 우익입니다. 송진우가 정통 우익이라면은 안재홍은 온건 우익이에요. 이 온건 우익에 누가 들어있냐면 박용이라고 하는 분이 들어있는데, 이분도 목사님입니다. 기장 목사님이세요. 9월 22일 날 이 안재홍의 국민당에는요 38선 철폐 건의안을 메가다에게 올렸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빨리 38선을 만들어.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나라는 계급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인데, 지금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로 딱 저렇게 장악을 하고 있으니 빨리 이 38선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래서 연합 4개국으로부터 긴급한 통일군정을 실천해서 미국과 소련이 서로 합의해서 하나인 통일군정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선을 철폐해야 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재홍이 하지를 만나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38선을 없애기를 원하니까 이 문제를 미국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해달라. 그래서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특별한 그 조치를 취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미군 정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주한미군 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지의 1차적인 임무는 뭐냐? 북한에 있는 소련군 사령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통일군정을 만드는 것이 임무인데 소련이 응하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미군이 지금 워싱턴에게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 물론 매일매일 보고했어요. 그래서 하지가 뭐라고 했냐면, 난 매일 국무성한테 이것을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그 국무성 직원들이 이것의 심각성을 제대로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10월 15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 지 딱 한 달 좀 넘었을 때 다시 자기의 제일 중요한 정치고문, 이 사람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정치고문을 다시 워싱턴으로 보내서 지금 이 38선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는 이승만 박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러분들, 이승만 박사가 언제 우리나라에 온 줄 압니까? 10월 중순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다고요. 해방될 때 미국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미국이 이승만 박사로 하여금 빨리 한국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이승만 박사와 미국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미국으로부터 뭐 권력을 이양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승만 박사가 미국과 싸워가지고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요, 원래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냉혹한 현실입니다. 미국이 소련 보고 일본을 무찌르는데 같이 참여해달라 요구를 하는데 소련이 맨입으로 미국을 도와줄 일은 전혀 없다. 소련이 미국과 더불어서 일본을 공격하려 할 때에는 무언가를 요구할 것이다. 요구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한반도를 달라고 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승만 박사는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승만은 외교의 귀신이에요. 미리 내다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얄타회담이라고 1945년 2월 누즈벨트, 그 다음에 스탈린, 또 그 영국의 처칠 이렇게 모인 얄타회담에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승만 박사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소련과 미국 사이에 한반도 문제를 놓고 모종의 비밀 협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승만 박사가 즉각적으로 이 한반도를 미국이 소련한테 넘겨준다고 약속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이것을 대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목사님 해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원래 이승만 박사가 워싱턴에 있을 때 그 교회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 해리스와 새로 대통령이 된 트루만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해리스한테 전보를 치고 편지를 해서 지금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됐다. 당신이 트루만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강력하게 얘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트루만이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승만 박사는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과 미국 사이에 한반도 문제를 놓고 알지 못하는 비밀 협상을 하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미국은 공식적으로 부정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일 없다. 그런데 소련한테도 보냈어요. 소련 미국과 그런 비밀 협상을 했느냐? 소련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 박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반도를 놓고 당신의 마음대로 한반도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 빼놓고 당신들 마음대로 비밀 협상을 하지 말라 않겠다라고 하는 공식 약속을 해라. 이승만 박사가 미국과 소련에게 요구했습니다. 둘 다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얄타회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비밀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는 해방되었을 때 이승만 박사가 그 4개국 원수한테 전보를 쳤습니다. 스탈린한테, 그 다음에 처칠한테, 중국의 장개석한테, 미국의 트루만한테 그 전보를 치면서 뭐라고 친조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인, 분단되지 않고 하나이고, 또 다음에 외국의 간섭을 받지 않은 독립이고, 그 다음에 통일된 민주국가, 하나인 독립되고 통일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를 원한다. 거기 협조해달라. 만일에 당신네들이 38선을 계속 만들고 8월 10일 날 38선을 만들고 해방되었을 때, 그러니까 8월 15일은 이승만 박사가 다 한반도가 두로 나눠졌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만일에 이 38선 문제를 당신네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45년 8월 10일 날 만들어진 38선 때문에 사실 1950년 6.25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1945년에 그것을 미리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외교에는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승만 박사를 보면서 이 한 걸음을 미래를 내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앞 일이 벌어지면 그때 막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들 보면은요 이승만 박사의 그 외교적인 능력에 비하면은 이거 이승만 박사가 대학생이라면 현재 우리나라에 외교하는 사람들은 이거 국민학생도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요. 참 답답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제 10월 13일 날 일본 동경에 왔습니다. 메가더와 만났어요. 왜 우리 한반도를 두루 나눴느냐? 우리는 원래 한 나라였는데 왜 당신네들 나눴냐? 메가더 나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메가더 자기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10월 16일 날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귀국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미국 국무성도 이승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보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38선 분할을 미국과 소련이 했을까 염려하고 있다, 의심하고 있다. 그 다음에 22일 날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트루만 역시 이런 분할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믿지만은
트루만하고 누즈벨트는 달라요. 트루만도 분단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믿지만은 현실적으로 어쨌든 한반도는 분할되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국제적 위도 좋으나 우리의 생명 주권, 한반도는 한 몸인데 둘로 나눴으니 생명이 없어진 것이다. 생명 주권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이승만 박사가 참 어떻게 보면 그 망명 정객이 배짱이 큰 거예요. 대미국을 향해서 막 큰 소리치고 당신네들이 38선을 만들어 놨으니까 당신네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의 그 정치가들 가운데서 이승만만큼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 정치가들을 향해서 당신네들이 아는 미국보다 내가 아는 미국이 정확하다. 정치가들은 백성들의 뜻과 달리 지금 정치하고 있다. 백성들은 다 민주주의 국가를 원하는데 당신들은 정치한다고 소련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오니까 나야말로 진짜 미국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10월 18일 날 미국의 제일 큰 신문이 뭡니까? 뉴욕타임즈예요. 뉴욕타임즈와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이 책임져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왜 한반도가 분단되었는가를 묻는다. 얄타회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들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뭔가를 대답해야 된다. 미 국무성이요,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10월 25일 날 미 국무성이 이승만 박사의 그런 기자회견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실 38도선이 나눠진 것은 일본 그 무장해제를 위해서 나눈 것이지 한반도를 둘로 나누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해결에 관하여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해방 이후에 한반도에 대한 가장 큰 과제를 통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미 국무성 문서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은 저는 역사학자들이, 정치학자들이 눈 뜨고 있는데 이런 것을 왜 제대로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승만 박사가 자꾸 미국한테 책임을 물으니까 이제 잘 해결될 것이다. 지금 현재 국동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열리게 되고 그 문제를 토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이제 이 문제를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지금 해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트루만의 친구라고 했죠. 그래서 트루만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다시 트루만한테 연락해가지고 빨리 지금 뉴욕타임즈에 항의를 해라, 국무성에게 항의를 해라. 그래서 해리스 목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는요, 보면은 무슨 큰 이벤트가 있으면은 그 앞을 보면서 행동합니다. 극동자문위원회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뤄진다고 했으면은 극동자문위원회에 영향력을 미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자면 분단을 원하지 않고 통일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독립촉성 중앙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단체들을 다 모아가지고 선언서를 결의안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내용이 재밌습니다. 우리 조선을 마치 양다된 몸과 같이 양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귀 연합군 당신네들이 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한 몸인데 한 몸을 당신네들이 둘로 나눴다. 그럼 우리는 죽는 것이다. 그 책임을 당신네들이 나눴으니까 당신네들이 책임져야 될 것이다. 당신네들은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한국 사람들은 분열을 좋아하고 자기 일도 못하고 그러는데 한국을 지금 둘로 나눠가지고 못 살게 만드는 것이 당신네들 아니냐? 미국, 소련 당신네들이 아니냐? 당당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11월 3일에 독촉 중앙회, 이승만 박사 우리나라에 와 제일 먼저 만든 단체예요. 이 단체의 핵심 멤버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승만 박사도 물론 기독교인이지만 여기에서 그런 문서를 내놓은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통일운동을 했습니까? 이승만 박사가 통일운동을 한 거예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좌파들은 이런 얘기 뻥끗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히 38선 없애라 마라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자기들이야말로 분단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임병직 이승만 박사의 직원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또 국무성에 또 보내도록 하고, 저는요 이승만 박사를 보면은요 참 목적이 설정되면은 이 시대를 그 타이밍을 잘 봐요.
지금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온갖 자기 최대의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극동자문위원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단체들을 모아가지고 독립적성중앙위원회를 만들고 그 단체 이름으로 우리는 통일을 원한다, 미국과 소련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의안을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김구 선생은 좀 다릅니다. 김구 선생도 물론 통일을 원했어요. 김구 선생 통일을 원하지 않을 리 없지요. 김구 선생도 보면은요, 우리 한국이 모든 걸 너무나 이승만과 김구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사람으로 이해하는데 그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승만과 김구는 90%는 항상 같이 활동했어요. 한 10% 정도가 달리 행동한 거예요. 8월 31일 1945년 8월 31일 김구가 중국 중경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뭐라고 앉았어요? 지금 소련이 북한 땅에 와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미국이 빨리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공산주의가 되는 것을 막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김구 선생이 해방 직후에 한 최초의 일은 뭐냐면은 미군정한테 미국 선교사들을 빨리 북한에 보내라. 원래 북한이 기독교가 강하지 않았냐? 그 기독교가 강했던 북한 땅을 공산당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것을 없애게 해달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임시정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적인 민주주의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이 11월 23일 귀국을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10월 16일에 귀국을 했고 이승만 박사는 11월 23일에 귀국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김구 선생이 여기서는 약간 좀 말이 강도가 좀 약해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자기가 중국에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미국이 도와줘서 남한 땅에 왔다,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지금 북한 땅에는 소련이 장악을 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미국과 소련이 잘 해가지고 우리를 통일을 이루어줄 줄로 믿는다. 소련을 그렇게 자극하는 말은 쓰진 않았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서 남한으로 오게 해준 것처럼 소련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언젠가는 북한 땅에도 갈 수 있도록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남한이 자기가 원하는 정부 형태는 민주주의다라고 말하면서도 조선이 공산주의 국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명확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승만 박사와 김구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구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임시정부가 있고 임시정부의 인물 가운데 적어도 4분의 1 정도는 공산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거예요. 가서 이승만 박사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김구 선생 공격을 한다고요? 그냥 김구 선생이 그 사람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제대로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 한반도의 문제를 놓고도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은 약간의 온도차가 있다. 이승만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 38선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한 사람을 둘로 짜게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합국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한 반면에 그 김구 선생은 우리가 남한에 온 것은 잘했지만 북한도 그 말하자면 그 소련이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좌익들,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세 부류를 얘기했습니다. 해방 직후에 있는 남한에 있는 민족주의자들, 송진우랄지 안재홍이랄지,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통일을 원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10월 16일 날 와가지고 통일을 얘기했어요. 김구 선생님도 11월 23일 날 와가지고 통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자기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요, 또 뭐 그런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박헌영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박헌영은요, 제2차 세계대전을 위해서 파시즘은 지나갔다. 파시즘이 뭔 줄 아세요? 이태리, 그 다음에 독일, 일본, 이런 그 독재체제, 이것을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파시한다고 그러잖아요. 독재체제, 이것은 지나갔어요. 이건 끝났어요. 그런데 새로운 두 가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이겨가지고 파시즘에서는 해방되었지만은 이제 한민족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잘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본주의의 길이 있고, 또
또 하나는 공산주의의 길이 있다. 두 길이 있는데 두 길 가운데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민족에게 놓여져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노동자와 농민을 노예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선택은 뭐냐? 공산주의를 택해야 된다. 그럼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련과 손잡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아직 공산당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핵심이지만은 사람들한테 겉으로 내세울 때는 온건한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소위 통일전선을 만들어가지고 한국 사람들 마음을 살살 속여가지고 끌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박헌영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은 우리 민족끼리 그런 것도 아니에요. 소련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한반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공산주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백남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족 해방은 끝났다. 일본이 우리 민족을 억압했으니까 우리 민족이 일본에서 해방됐으니까 이제 민족 해방은 이루어졌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해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계급 해방이다. 부르주아에게서부터 해방되는 계급 해방이 우리에게 놓여졌다. 그래서 지금 해방 공간에 있어서 좌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좌파 우파 또 민족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요. 어쨌든지 간에 공산주의, 부르주아 세력,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 세력이 헤게모니를 잡아가지고 자기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북한을 뭐라고 봐야 되죠? 38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38선은요, 남한 세력이 북한으로 못 올라가게 하는 안전지대가 되는 거예요. 북한을 공사 나오는데 남한 세력이 북한으로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소련이 온 것은 뭡니까? 소련이 온 것은 북한을 지금 공산주의화해서 매우 지금 하나의 중요한 단계를 온 거예요. 그래서 박헌영도 그렇고 백남훈도 그렇고 여운용도 그렇고 다 무슨 생각을 했냐? 해방 이후에 남한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미 소련에서 북한에서 한 일을 남한에 이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방 공간에 있어 한반도의 분단을 놓고 지금 우익 인사인 이승만, 김구, 송진우 이런 사람들의 입장과 좌익 인사의 입장에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 우익은 이념문을 뛰어넘어서 우선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반면에 좌익은 북한식 공산주의를 하나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됩니까? 공산당 정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통일을, 미국이랄지 우리 한국은 하나인 통일을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소련과 좌익은 인민정부, 북한의 인민정부를 먼저 만들어서 그것 기반으로 해서 남한을 해야 된다고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통일 우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 직후에 누가 통일을 얘기했느냐? 우파가 얘기를 했다. 38선 철폐에 대해서 입 한번 뻥끗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좌익이다. 그런데 지금 그 좌익이 자기들이 통일의 주체인 것처럼 얘기한 것은,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잘못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우익이 진정으로 민족을 생각하는 민족주의자고, 우리가 통일을 먼저 염려하는 그러한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